미국 증시가 올해 들어서만도 벌써 65번 이상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미국이 양적 완화를 많이 해서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서 예, 안녕하십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리터러시 정책 방향을 설명할 정원민입니다. 예,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질을 봐라. 본질을 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보다 잘 이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 본질을 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본질, 그리고 이 본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또 예측을 할 수 있는지,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디지털 리터러시는 무엇일까요? 디지털 리터러시는요, 디지털과 리터러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럼 리터러시는 뭘까요? 리터러시는 글을 읽는 능력입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 글을 못 읽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글이라는 말을 빼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어떤 것을 읽는 능력입니다. 어떤 것을? 디지털. 그러면 디지털은 또 뭘까요? 우리가 옛날은 아날로그 시대였지만 요즘은 디지털 시대라고 다 동의를 하죠. 즉 시대라고 우리가 바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읽는 능력, 즉 다른 말로 하면 안목, 해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우리들이 발휘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페이스북이 최근에 회사 이름을 바꿨습니다. 메타라고 바꿨어요. 그럼 왜 메타라고 바꿨을까요? 바로 메타버스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메타라고 바꿨습니다. 그러면 페이스북이 메타버스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메타버스를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이 메타버스를 한다고 하니까 메타버스를 이미 페이스북이 이미 한 것처럼 우리들이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페이스북은 아직까지 메타버스를 주도하지는 못하고 있죠. 향후 엄청난 예산과 엄청난 인력을 들여서 결국은 메타버스라는 이 주도권을 갖다 잡아 나가겠죠.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은 아무래도 수익보다는 비용이 늘어나겠죠. 즉 수익보다 비용이 늘어나면은 재무제표가 안 좋아질 거고 실적이 안 좋아지겠죠. 우리들이 이제 투자할 때 그런 경우 많죠. 왜 나만 사면 주식이 떨어지지? 왜 나만 팔면 주식이 오르지? 이거는 다 타이밍의 문제인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페이스북이 앞으로 수년 동안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메타버스의 주도권을 잡아가는 동안에 과연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 영화 한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각기동대를 영화한 고스트 인 쉘입니다. 이 고스트 인 쉘에서 다양한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메타버스 장면들이 보입니다.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가상현실도 있지만 지금 고스트 인 쉘에서 나오는 증강현실도 하나의 메타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러한 증강현실들이 과연 현실적으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게 되려면요, 무슨 기술이 필요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게 바로 페이스북이 투자하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통신 기술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4G가 아닌 5G, 6G와 같은 그런 통신 기술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바로 저러한 것들을 내 눈앞에서 현실적으로 그려낼 수 있는 그래픽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결국 저 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회사, 즉 페이스북이 투자하는 금액들의 대부분은 그런 회사들이 결실을 갖다가 맺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뉴스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에 뉴스를 보시면은 이 뉴스에서 다루고 있는 얘기는 지금 반도체 쪽에 1위가 엔비디아가 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순서적으로 엔비디아, TSMC, 삼성전자, ASML, 그리고 인텔. 이 순서대로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순서가 다시 줄을 섰는데요. 이러한 엔비디아가 1위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래픽 처리에 있어서 절대 강자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미래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그러한 그래픽이 필요하게 됩니다. 내 눈앞에서 사실적인 홀로그램이 막 나타나서 움직여요. 그리고 제페토나 로블록스 같은
안에 있는 게임 캐릭터들이 실제 현실처럼 튀어나와서 내 눈앞에서 막 뛰어다녀요. 페이스북은 어떤 걸 꿈꿀까요? 페이스북은 본인이 만약에 팔로워들을 불러 모으고 싶으면은 이 팔로워들의 아바타들을 불러 모으는 식으로 이렇게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내 팔로워가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다 모여서 팬미팅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즐겁게 막 놀고. 이런 시대가 되려면은 결국은 그래픽 처리가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는 거죠. 왜 이제 페이스북이 메타버스에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엔비디아가 오히려 더 상승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좀 아마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 다음 뉴스는 미국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뉴스를 갖다가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 증시가 올해 들어서만도 벌써 65번 이상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일주일에 평균 한 번 이상씩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미국이 양적 완화를 많이 해서? 아니면은 미국에서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서? 여기에서 우리가 본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수많은 컨테이너 선들이 바다에 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미국의 서부, 그 중에서도 로스앤젤레스 앞에 있는 롱비치 항입니다. 저 배들은 지금 평균 80일째 떠 있어요. 대부분 80일 이상 떠 있는데 왜 저렇게 떠 있을까요? 우리 아마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하역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럼 하역이 왜 안 될까요? 배들이 너무 한 번에 몰려든 거죠. 그러면 저 배들은 지금 미국 서부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서 왔을까요? 당연히 아시아에서 왔겠죠.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인도, 한국, 대만, 일본 이런 데서 왔습니다. 그러면 왜 배들이 도대체 아시아에서 왔을까요? 바로 아시아가 글로벌한 생산 기지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면 아시아에서 생산이 돼서 미국에서 소비가 되는 이런 패턴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패턴이죠.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글로벌 공급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이 글로벌 공급망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즉 코로나 때문에일지 덕분에일지 모르겠지만 이 글로벌 공급망이 생각보다 불안정한 모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생산이 제대로 되고서 미국까지 소비가 이어지는 것이 예전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공장이 셧다운을 되거나 아니면 에너지 때문에 공장이 문을 닫거나 하다 보니까 생산이 일정하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돼서 한 번에 몰리거나 또는 생산되지 않아서 아예 배들이 없거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소비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불안하겠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리쇼어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자국에서 생산하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도 약간 이런 리쇼어링의 어떤 피해를 입는 이런 현재 상황에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왜 도대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1990년대에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시작됐죠. 아시아가 인건비가 싸다 보니까 아시아에서 생산을 해서 미국에서 소비하는 게 낫겠다. 그런데 이 물류 비용은 그때만 하더라도 또 사실 2년 전만 하더라도 물류 비용이 100에서 150만 원밖에 안 됐어요. 컨테이너 박스 한 박스에. 근데 지금은 저 컨테이너 박스 한 박스가 1,800만 원이에요. 얼마 전에는 2,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류 비용은 물류 비용대로 들고 그 다음에 물류는 제때제때 흘러가지 않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리쇼어링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미국에서 설계하고 생산하고 소비하는 일련의 체계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생산기지들이 일정 부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겠죠. 미국으로 생산기지들을 옮기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역시 가장 큰 피해국 중에 하나죠. 그러다가 보니까 요즘 중국에서는 내수 중심으로 경제체제를 바꾸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공동부유라고 하는, 즉 중국인들이 모두 다 같이 잘 살자라고 하는 그러한 운동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이 공동부유가 결국은 내수 중심의 경제체제를 이끌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대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은 중국대로 또 내수 중심으로
경제체제를 바꾸고 있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중간에 끼어서 앞으로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길을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을 예측하면은 우리 나름대로 또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러한 강의를 통해서 깨우쳐지고 이루어졌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제2의 골드러시가 일어나는 게 아닌가. 제1의 골드러시는 캘리포니아에서 금강이 발견되면서 미국 전역에서 다 캘리포니아로 몰려왔었잖아요. 근데 제2의 골드러시는 이제 전 세계의 일자리와 돈과 생산시설이 미국 중심으로 몰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증시가 안 오르는 게 이상하겠죠. 아까 제가 미국 증시가 거의 매주 사상 최고치를 친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아시겠죠? 현재 전 세계의 일자리하고 돈하고 생산시설이 미국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커다란 흐름을 우리가 알고 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더 중점을 두고서 이 현재 세상을 갖다가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현재 전 세계 시가총액 10위까지의 기업들을 갖다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업들의 순위가 결국은 전 세계의 방향을 갖다 알려주는 거거든요. 자, 지금 보시듯이 1위가 애플이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시작을 해서 10위 TSMC까지 10개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0개의 시가총액 10위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 기업들에서 우리는 공통점을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뭘까요? 일단 미국 기업이 8개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의 경제체제를 읽으려면요, 미국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10개의 기업 중에서 플랫폼 기업이 6개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어떤 걸까요? 자, 1위 애플,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 그리고 아마존, 그리고 사명을 바꾼 페이스북. 자, 5개죠. 하나가 빠졌네요. 나머지 하나가 뭘까요? 바로 나머지 하나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맞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기업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테슬라는 지금 슈퍼차저를 통한 충전 플랫폼, 그리고 에너지 공유 플랫폼, 그 다음에 자율주행을 이용한 차량 공유 플랫폼, 그리고 스타링크를 이용한 인터넷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직까지 선보이진 않았지만 하나하나 단계별로 준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엄청나게 무서운 플랫폼 기업이 될 거죠. 그래서 지금 세상을 읽을 때는 첫 번째 키워드를 뭘로 읽으라고요? 바로 플랫폼. 그리고 나머지 4개의 회사들 중에서 또 공통된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하고 TSMC. 이들은 반도체 기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세상을 읽을 때 필요한 것은 플랫폼과 반도체. 이 두 단어로 세상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에서 도대체 반도체하고 플랫폼은 어떤 연결관계가 있기에 이 두 단어가 지금 세상을 갖다 지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자, 4차 산업혁명이 뭔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음식을 시킬 때 이제는 뭐 배달의 민족에는 요기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문 배달앱을 통해서 시키죠. 그 다음에 택시 같은 것을 부를 때도 전문 앱들을 통해서 시키죠. 근데 사실 얘네들을 보면요,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시킬 때 뭐부터 하죠? 스마트폰부터 들죠.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직접 걸어가가지고 사장님 치킨 포장해 주세요. 아니면은 내가 전화기를 들고서 여기 몇 동 몇 호인데요, 치킨 한 마리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었죠. 근데 지금은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스마트폰을 들어요. 택시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택시 부를 때는 내가 상담원하고 통화를 하면서 여기 뭐 택시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아무 얘기 없이 그냥 내가 목적지를 선택하고 택시를 선택하고 그러면은 알아서 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택시기사님은 목적지를 나한테 묻지도 않고 나를 데려다 주죠. 비대면을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은 서비스라 생각하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세상이 너무 삭막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두 개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소통하는 방식이 인터넷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바로 4차 산업혁명이에요. 4차 산업혁명은요, 그 전에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거나 또는
전기나 전신 중심의 전화로 소통하던 것을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죠. 두 사람이 인터넷 세상에 들어가서 서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없으면 지금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그렇게 볼 때는 스마트폰이 필요하고요, 통신이 필요하고, 그리고 인터넷 세상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기술만 있는 게 아니죠.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도 있죠. 그럼 이것들 하나하나 정리해 보죠. 자, 스마트폰은 사물 인터넷, 그리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빅데이터, 그리고 이 데이터를 이동시켜주는 통신 기술, 뭐 우리가 5G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플랫폼에 살고 있는 인공지능. 이 네 가지 기술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4차 산업혁명이 소통을 인터넷으로 바꾸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그동안에는 사람이 이 브로커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이 중개인 역할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 매매를 하고 싶어도 부동산 업자들을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브로커죠. 근데 이 브로커들이 이제 점점 바뀌고 있는 거죠. 뭘로? 인공지능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사람이 하던 역할이 점점 인공지능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카카오택시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상담원이 하던 것을 이제 인공지능이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우리가 앞으로의 변화를 읽어야 됩니다. 자, 사람이 하던 거를 인공지능이 하면요, 뭐가 바뀔까요? 두 가지가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우리가 디지털 리터러시로 읽으시려면요, 사람하고 인공지능의 차이점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사람은 뭘까요? 인공지능한테 없는 사람만의 특유한 게 뭘까요? 감정이죠. 사람은 감정이 있는데 인공지능은 감정이 없어요. 두 번째는 바로 인건비죠. 사람은 비용이 드는데 인공지능은 비용이 없어요. 즉, 우리 미래 사회는 이 두 단어를 읽으시면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감정이 점점 메말라가는, 즉 인간성 상실의 시대가 이제 와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언제 올까요? 많은 분들이 5년, 10년, 15년, 20년 뒤에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미 벌써 우리 사회에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젠더 간의 갈등, 정치적인 갈등, 세대 간의 갈등, 가족에 대한 갈등,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또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감정이 메말라가는 이런 시대가 미래에는 어떻게 비칠 것 같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래 영화들을 보면 사람들이 웃나요? 아무도 안 웃어요. 사람들이 웃질 않습니다. 즉,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사람들의 감정이 극단적으로 메말라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서 필요한 게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끼리 서로 마음을 갖다가 소통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끼리 서로 이해해 줄 수 있는 이런 공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능력으로 대표적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바로 BTS죠. BTS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들을 공감 능력을 통해서 전달을 해두죠. 유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버들도 우리가 구독하는 채널에 있는 유튜버의 영상들을 볼 때 짜증내면서 보시는 분 계신가요? 없죠. 다 웃으면서 즐겁게 보죠. 즉, 그 시간 동안만은 유튜버가 나의 정신을 갖다 지배하는, 공감 능력으로 지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부작용은 뭘까요? 두 번째 부작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점 인건비를 줄이는 방향의 실업이 커다란 부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도 이제 실업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앞으로는 훨씬 더 심각해질 겁니다. 지금보다 몇 배 이상으로 심각해지는 시대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실업이 왜 도대체 지금 발생하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패스트푸드점에 가더라도 요즘은 다 자연스럽게 키오스크에서 버튼을 누르면서 우리가 주문을 하죠. 저게 왜 도입됐죠? 주문받는 사람들을 줄이려고 도입이 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다음번에 패스트푸드가 또 다른 어떤 기술을 도입한다고 하면 어디가 타겟이겠습니까? 아마 답이 똑같을 것 같아요. 다 주방이라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언젠가는 요리를 하는 로봇, 기계들이 또 주방을 갖다가 점령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막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것을 헤쳐나갈 것인가? 크게 보면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잡 쉐어링이라고 해서 우리가 시간을 갖다가 서로 줄이면서 일자리를 공유하는 방식이 갈 수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분들을 케어하는 방식으로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이분들을 케어하는 후자의 방식이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자리를 나눌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케어할 것인가, 이쪽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는, 즉 국가적인 사회적인 담론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 그런 시대로 서서히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했던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물론 저도 이렇게 되는 걸 원치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보다는 분명히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는 우리가 지금부터 알고서 준비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